김병주 의원, 김창수 전 비서관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평소보다 5분 정도 일찍 들어갔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이 일정이 네. 있으셔가지고 뒤가 조금 빨리 나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5분 먼저 시작했습니다.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상보다 왜 2시에 하는 건데 이렇게 일찍 하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러블리 안님께서 안녕하세요. 정혜진님께서 좋아요 하셨습니다. 벌써 네, 벌써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또 11월 27일 한 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고 있는 건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2023년도. 마무리 좀 정리 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마무리가 아니라 저는 시작입니다. 아, 그러네. 2월 달에 경선이라서 네. 이제부터 12월부터는 총력전으로 야, 2월부터 경선. 남양주 을 남양주 진접별내 원하면서 총력전 개시 시간이 12월 1일이에요. 네, 바쁘시겠어요. 예. 네. 제이님께서 김병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출마하고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우리 김창수 저한테 말씀하시는가요? 깜짝 놀랐네요. 저는 다시 김병주 의원님께 그 질문 드리는데 왜 저런 질문을 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네, 그렇군요. 저는 병창 토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죽으나 사나 병창 토크. 네, 저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김창수 네. 먼저 하실까요? 네. 우선은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을 우리가 배경으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10여 년간에 걸쳐서 적대적으로 대결하다가 큰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은 남겨둔다 그랬는데 그게 구동존입니다. 구동존이. 예. 그래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차이는 남겨두고 같은 걸 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그런 외교를 큰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에서도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왔다 그래서 외교 정책을 중국이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속되게 말해서 표현하자면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전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지금 우리 영화 그 서울의 봄 있지 않습니까? 네, 12.12 쿠데타를 일으켰죠. 뭐 며칠 사이에 100만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신군부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학생들을 그냥 모조리 깜빵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깜빵에 간 학생들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두 가지 투쟁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판 거부 투쟁, 재판을 안 받겠다 거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재판 투쟁. 그 재판 임해가지고 자기 할 말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왕 외교부장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가한 거는 그동안에 재판 거부 투쟁을 하다가 이번엔 재판 투쟁으로 노선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참석했으나 왕 외교장관은 자기 할 말 다 한 거예요. 네.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는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부분 무효화시킨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다른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일 관계에 대해서도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 현안 문제들에서 자기 입장을 계속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중국이 이런 그 재판 투쟁으로 참여해서 자기 할 말을 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깨졌어요. 오늘 그렇죠. 속보 나오고 있습니다. 깨졌어요? 연내 불발. 당연히 연내 불발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각자 쌍방이 편리한 시기에 하도록 합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나온 보도를 살펴보면은 뭐 그런 기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 편리한 시기에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여건이 조성되면 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건 조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왜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외교를 통해 가지고 커다란 곡선을 그리면서 네.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자꾸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두 나라의 이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인 늪을 만드느냐 그렇죠.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해요. 황구시보가 어제 사설로 전한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국도 디커플링 안 한다는데 한국과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러면서 특유의 비유가 나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꽃과 과일로 가득 찬 경치가 나오고 거기서 몇 걸음만 더 가면 더러운 것과 위험한 지정학적 늪인데 아니 둘 중 하나 선택하기가 이렇게 어려워? 이런 얘기를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원래 한중일 정상회담이 계획이 돼 있었고 네. 우리나라가 주최국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점에 원래 열렸어야 되는데 아마 그 사전 작업을 목적으로 아마 한중일 외교부 장관이 열린 걸로 봐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안에는 물리적으로 안 되고 내년 초에 뭐 열 수 있다라고 나오던데 네. 사실 어느 때보다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절실한 시점인데 네. 그것이 참 미지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외교 노선을 진영과 가치 논리에 갇혀서 진영과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만 한다 해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면서 계속 강화하다 하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적대시 정책을 써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 글로벌 어떤 경제 지도 글로벌 문화 지도가 축소돼 버렸어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배제되고 그 여파로 바로 경제적인 여파에 오는 거고 문화적인 여파가 오잖아요. 네. 지금 한류 열풍을 중국에 신고해야 되는데 우리 K-팝 네. 가수리라든가 이런 공연들이 취소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중일 관계 속에서도 중국하고 미국, 중국하고 일본 관계에서도 보면 우리만 또 소외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은 계속 그 중국하고 각을 지우면서도 물밑에서는 중국과 대화를 하면서 방향을 틀고 있고요. 사실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겉으로는 중국하고 각을 세우지만은 물밑에서는 이렇게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미일 의 어떤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중국을 자꾸 견제하고 또 적대시하게 되니까 중국으로서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번 회담도 큰 뭐 성과는 없었던 것 같고 빨리 한중일 회담을 해야 될 텐데 네. 에이펙에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중국 시진핑은 사실 우리만 배제했다고 보여지죠. 일본하고 미국보다. 브루나이보다도 더 후순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겁니다.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꾸 미국 추종으로 가면 한중일 협력 의미 있냐? 중국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도쿄와 서울이 더 많은 전략적 자주 노선까지 제시합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 자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니네 미국한테 끌려다닐 거야. 그러면 우리 모르겠어. 니네랑 같이 계속 해야 될지.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자면 좀 윽박지르는 건가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 전략적 자주하는 거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국제정치학계에서 사용하는 전략적 균형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전략적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나라들 강대국들을 있을 때 우리의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가 편중 외교를 하지 않고 전략적 목표를 향해 가면서 균형을 취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요즘 국제정치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한중 그 외교장관 회의를 또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지금 이제 중국 외교의 사령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육자회담 때부터 육자회담 중국 대표로 나와가지고 우리 장윤성 기자 잘 알잖아요. 예, 잘 알죠, 저도. 예. 그 왕이 지금 이제 진짜 오래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언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 때부터예요. 계속 하고 예.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양반이 하는 이야기, 우리한테 했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요. 경제를 정치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역을 안보화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도구화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정책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경제 안보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중국에 대해서
공급망 재조정을 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우리가 편승해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 그 균형, 전략적 자주를 해라는 건데, 근데 뭐 중국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 중국 입장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네. 우리는 철저하게 저는 피벗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벗이라는 거는 농구할 때 네. 한쪽 팔을 딱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팔은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하는 걸 말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국가위기라는 것에 우리 왼발 한 축을 딱 놓고 나머지 한 축은 피벗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렇죠. 네. 우리 미국이 우리 이제 동맹 관계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 발 놓고 네. 그러다가 또 일본과의 우리가 협력이 필요할 때는 또 일본 일본으로 가고, 가고. 또 따질 거 있으면 따지고 따지고. 또 북한으로도 가고 동남아라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그러나 축은 예.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국익에 딱. 그렇죠. 네. 그런 외교를 우리가 피벗 외교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렇죠. 아, 굉장히 중요한 저도 말씀이시죠. 그 100% 동의하는데 국익 중심의 어떤 실용 외교로 가야 되는 거죠. 목표가 국익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실용 외교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어느 정부에서나 했던 방안이 그겁니다. 사실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주변 국가 잘 지내는 전략을 써온 것인데 지금은 너무 그 균형이 깨져 버린 거죠. 일본 위주로 미국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하고야 뭐 더욱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건 저는 적극 동의인데 일본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러시아를 배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안보적으로도 위기가 오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오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뻗어나가기 어렵고 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병웅님께서 네. 해외 순방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교역량 1위인 중국은 왜 못 가는 건지 네. 순방 선거를 앞두고 보도하는 언론 왜 문제 제기는 안 하는지 저희가 적극하고 있습니다. 예, 취재 네. 편의점을 많이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보도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취재 편의점처럼 외교 안보 통일 이런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실제 아. 유튜브 특히 채널 속에 예, 예. 중에는 네. 외교 안보 통일 국방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는 아마 제가 이 프로가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최신의 뉴스라고 보여요. 그런 거예요.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사성장군 출신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시민단체 활동도 했고 또 정부에도 몸담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영역에서 있었는데 저는 김병주 의원님과 이 병창 브라더스를 네. 하면서 의원님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어떤 분석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연하신 것에 네. 대해서 탐복하면서도 또 의견이 이렇게 굉장히 모아지는구나 그런 네. 점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 말씀 들을 때마다 엄청난 반가움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유 뭐 네. 이런 왜 그러세요? 마치 저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가서 찬양가 부르는 것처럼 지금 김병주 찬양가를 부르고 아니 계십니다. 사실은 뭐 철학이 비슷하다는 거죠. 예, 사실은. 예, 좋은 거죠. 네, 예. 네, 네. 양봉수님께서 항상 지지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도원님께서 평소 국회에서 질의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으로서 질의시 단전에 힘을 넣고 짧고 강하게 질타합시다. 네. 그런 군인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세요. 다음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우리의 안보를 재편하십시오. 이분 군인 출신이신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안보에는 관심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모든 측면에서 다양한 그 이슈를 전부 숙독을 해야 그래야 한국 정치를 조금 더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에이펙도 말씀을 해주시곤 했는데요. 뭐 이제 관련해서 지금 보면 뭐 한중 문제 더 뭐 강조를 할 필요도 없이 위중하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주신 걸로 정리를 하고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리경 1호. 네. 북한의 군 정찰 위성입니다. 세 차례 해서 성공했어요. 1, 2차 실패하고 이번 세 번째로 성공을 했는데 자,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다 찍었다. 우리 다 찍었고 네. 하와이, 괌 싹 다 찍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우리 다 찍었어요.
뻥입니까? 사실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사성 장군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사실 이번에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한 것 같고 또 북한의 군사위성이 정상 궤도를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을 찍었던 경우는 사진은 찍을 수 있겠지만 아마 해상도는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해상도는 못 확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궤도를 돌면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되는데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해상도도 괜찮은 해상도가 잡히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내부용으로 보여요. 이렇게 찍었다고. 왜냐하면 아직 사진은 공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진을 공개해야 해상도라든가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위성 1차 지금 궤도에 안착한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위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사실 가장 부족한 것이 시력이에요. 펀치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펀치는 강한데 네. 시력이 너무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감시 수단이 공중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조악한 무인기라든가 또는 첩보기도 능력이 제한되고 그랬는데 이제 인공위성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대단한 위협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이 이제 2차, 3차 군사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24시간 보려면은 군사위성을 한 5기는 쌓아 올려야 돼요. 그럼 앞으로 계속 북한은 군사위성을 4, 5기까지 쌓아 올릴 것이고 올릴 때마다 군사위성을 업그레이드해서 올릴 겁니다. 지금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네. 제공받는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네. 이번에 쏜 것은 아마 소프트웨어 정도는 기술적인 조언을 받았는데 하드웨어까지는 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드웨어를 교체하려면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군사위성의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닐 걸로 봐요. 왜냐하면 1차 발사 때 실패하면서 만리경 1호가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그걸 주워서 보니까 군사위성으로서의 해상도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군의 그 발표였고요. 그럼 거기에서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 초나부터 또 2차 발사, 3차 발사를 할 텐데 그때는 러시아로부터 아마 군사위성에 있는 여러 가지 망원 렌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까지 교체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단한 수준의 군사위성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낱낱이 다 북한의 시야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시력이 약했는데 펀치만 있다 보니까 별로 그 효과가 없었는데 이제는 시력과 펀치를 같이 갖추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네. 군사위성 성공의 배경 속에는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러시아 군사위성을 제공을 하는 또 배경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여건을 만들었다고 보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탄약 지원을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한다든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러시아는 이미 공언을 했어요. 북한의 군사 기술 좀 어떻게 할 거냐? 너들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저도 그 전에 이런 경고를 했었거든요. 지나치게 우크라이나에 그 비군사 무기 지원은 괜찮은데 군사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가 적대국이 되고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면은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기술이라든가 군사 무기를 첨단 군사 무기를 줄 것이다. 그럼 그것은 결국은 북한을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를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네. 러시아가 주저주저 했을 텐데 네. 결국 막 대놓고 탄약 지원하고 뭐 이런 게 다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감출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김창수 비서관은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하고 협력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북한의 이 인공위성 발사 능력을 우리가 한번 구분해서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북한은 위성을 이번에 처음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2012년도에 위성을 쌓아 올려서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돌고 있었어요. 네. 2016년에 올렸고 그래서 북한은 궤도를 도는 위성을
2기를 발사를 해가지고 이미. 지금 6월달까지 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위성의 기능을 못했던 거였죠. 왜냐하면은 궤도를 제대로 돌지 않고 삐뚤빠뚤 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궤도에서 지구를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찰 능력이 그 기술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는 다 지금 올해 6월 달에 다 떨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의 그 위성 능력을 본다면 일단은 로켓으로 궤도에 올리는 거는 지난번에 군사정찰에서 2번에 걸쳐 실패했지만은 과거에 올렸던 경험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러시아의 또 지원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남는 건 뭐겠습니까? 위성에 어떠한 그 감시 장비를 장착할 것인가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 제가 이 김명주 의원 앞에서 완전히 공잡해서 좀 문자를 써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카메라들 중에서 사라는 그러니까 그 레이더로 찍는 카메라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광학 카메라가 있는 거고 네. 적외선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기능들을 위성에 장착을 해야지 지표상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구나. 찍어요. 눈이 네. 그러니까 성능 좋은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우리가 위성 관련한 군사위성 그런 협력을 했다고 추정을 하지만은 네. 어떤 분야에서 협력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추정할 때는 북한이 러시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던 거는 그런 어떤 감시, 어떤 정찰 이렇게 카메라와 관련된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협력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하드웨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도 많이 시간이 걸리고. 없었죠. 네. 그래서 어떤 초보적인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 공개는 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북한이 그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고 러시아 협력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번에 북한이 군사정찰에서 써 올린 거는 그러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한계는 있지만은 의미는 있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북한 내부의 어떤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올해가 바로 김정은이 막 이를 악물고 하노이 깨지고 나서 군사 능력 강화해야겠다고 막 하는, 그래서 김정은이 이야기한 게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인데 네.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그 올해 3년 차에서 핵심적인 걸로 김정은 이야기했던 게 바로 군사 정찰성입니다. 근데 2번 실패했거든요. 또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김정은 리더십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실패하면 안 되는 네. 위성이다. 지난번에 한 거군요.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해 이번에 주셨어요. 그래서 성공시킨 겁니다. 성공시킨 거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네. 이제 김정은이 자기 계획을 그러니까 군사 발전 5개년 계획의 3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성공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또 자기 방향을 제시할 거고, 앞으로도 군사에서 많이 쏘겠다는 방향을 제시할 거고요. 그런 점에서 북한의 어떤 그런 정치적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데 북한은 더 큰 의미를 둘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두 분 모두 공이 국내용이다. 북한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데 이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